지금 전쟁은 많은 연구가들이 이전에 못 봤던 전쟁입니다. 새로운 타입의 전쟁. 그러니까 미래전과 재래전이 혼합된 전쟁이라서 무조건 처음부터 강력한 한 방을 때리는 선수는 아무도 없어요. 계속 잽을 날리면서 상대가 제일 약하고 내가 쉽게 공략할 수 있는 부분을 체크를 하죠. 그래서 지금 잽을 날린다는 비유는 어떤 거냐 하면은, 일단은 방어망이 어떻게 형성이 돼 있고 러시아군이 만약에 병력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갑자기 생긴 변수인데 우크라이나군의 대반격 계획 자체에서 바뀌어지는 건 없을 거예요. 전쟁은 돈입니다. 이런 변수가 생겼을 때 우크라이나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은 이거예요. 봐라, 러시아는 지금 이제 힘이 떨어졌다. 푸틴의 지도력과 푸틴의 리더십은 이제 없다. 그러니 우리에게 무기를 좀 더 주면 우리가 전쟁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다 라고 서방에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뭐 F-16이나 아니면은 이 항공 전력들을 더 많이 지원해 달라고 아마 요청을 할 겁니다. 확전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럼 뭐 벨라루스도 들어오고 폴란드도 들어오고 하는 건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3차 세계대전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폴란드에,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데 전쟁이 여기서보다 더 커지면은, 전쟁이라는 거는 누군가의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푸틴한테도 이득이 안 되고 우크라이나에도 전혀 이득이 안 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은, 푸틴 같은 권위주의식 독재자가 우리는 그 위에 지고 살고 있죠. 푸틴이 핵무기를 투사를 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다른 전쟁이 아니라 이제 우리한테 벌어지는 다른 전쟁을 생각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전쟁은 많은 연구가들이 이전에 못 봤던 전쟁입니다. 새로운 타입의 전쟁. 그러니까 미래전과 재래전이 혼합된 전쟁이라서 정확히 어떤 전술로 이들이 싸울 것이라는 거는 저 같은 군사 전문 기자뿐만이 아니라 전 미군의 사령관을 했고 전 CIA 국장을 했던 그분도 잘 예측을 못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재래전이라고 하면 1차 세계대전 때 참호전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잘 참호를 파서 거기 병력들이 들어가서 적의 공격을 막는 게 아주 대표적인 재래전이죠. 그리고 미래전은 우리가 이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무기체계를 이용을 해서 그냥 그게 가서 공격만 하면 되는데 우리의 이 전쟁의 방식을 바꿉니다. 즉, 예전에 포병이 포격을 하려면 누군가 관측을 해줘야 됐어요. 그래서 한 발을 빵 쏴서 빗나갔다 그러면은 수정을 합니다. 그럼 다시 빵 쏴서 그게 맞았으면 그래, 거기다 계속 쏴. 중간에 사람이 거쳐야 되는 거죠. 뭔가 또 통신이 원활해야 되는 거고. 근데 똑같은 건데 요새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내가 때릴 곳에 먼저 드론을 띄워놓습니다. 그러면은 포병이 쏘면서 그 드론의 화면을 보고 있어요. 빵 하고 떨어졌잖아요. 5차 수정해야 되면 포병이 그냥 수정해버려요. 관측자가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이런 거를 쓸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개발하고 있던 게 실전에 투입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미래전의 개념을 다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무력 사용이 되면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드론과 무인 무기 체계를 쓸 것이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무인 무기 체계를 투입해서 전투에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전장에서 시험적으로 쓰이고 있는 러시아군의 무인 체계는 무기가 결정을 해요. 무기가 적을 판단을 해서 현장에서 공격을 하는 거죠. 우리가 영화에서 봐왔던 그런 미래 전장의 모습이 보이는 거고, 그런 와중에 일부에서는 1차 세계대전의 솜 전투처럼 참호에서 바로 코앞에서 치열하게 소총과 수류탄으로 싸우고 있는 거죠. 큰 전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공세의 시작점이 어디다라고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권투 경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무조건 처음부터 강력한 한 방을 때리는 선수는 아무도 없어요. 계속 잽을 날리면서 상대가 제일 약하고 내가 쉽게 공략할 수 있는 부분을 체크를 하죠. 제가 보기에 지금 우크라이나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투입되는 장비들을 보면 서방에서 받은 최고의 장비보다는 지금 그 전력들이 잽을 날릴 수 있는데 적당한 장비들을 먼저 일선에 투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잽을 날린다는 비유는 어떤 거냐 하면은, 일단은 방어망이 어떻게 형성이 돼 있고 러시아군이 만약에 병력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갑자기 생긴 변수인데 우크라이나군의 대반격 계획 자체에서 바뀌어지는 건 없을 거예요. 대신에 러시아 쪽에서 바뀌어지겠죠. 우크라이나군은 이 변수를 어떻게 이용을 할까, 대반격에 이용을 할 건데, 사실 지상이나 아니면은 그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 병력들의 뭐 임무나 아니면 작전의 진행에는 전혀 바뀌는 게 없습니다.
대신에 그들이 전투를 치르는 장비들을 보면 다 서방에서 지원받은 장비들이라고요. 서방에서 장비를 지원해 주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은 전쟁이 끝났을 때 우크라이나에게 뭐를 돌려받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전쟁은 돈입니다. 이런 변수가 생겼을 때 우크라이나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은 이거예요. 봐라, 러시아는 지금 이제 힘이 떨어졌다. 푸틴의 지도력과 푸틴의 리더십은 이제 없다. 그러니 우리에게 무기를 좀 더 주면 우리가 전쟁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다 라고 서방에게 지금은 지상 전력을 지원받았는데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뭐 F-16이나 아니면은 이 항공 전력들을 더 많이 지원해 달라고 아마 요청을 할 겁니다. 이번 전쟁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양측 모두 너무 심리전을 많이 하니까 자신들에게 유리하겠다 싶으면 오정보, 역정보를 너무 많이 뿌려요. 그걸로 자꾸 변수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핵무기라는 게 뭐 핵무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뭐 100기를 탈취했다. 이 100기를 탈취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 병력들이 동원된 차량과 그 병력의 숫자를 보면 소형 핵무기 한두 기를 탈취하기도 쉽진 않았을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변하는 게 전선 상황이라서 정확히 예측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일단은 제 생각엔 그래요. 우크라이나가 대반격에 성공을 해도 러시아라는 땅을 우크라이나 군이 가서 점령을 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도 넓은데 러시아는 더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반격에 성공을 했다고 러시아를 침공을 해서 러시아를 전체를 석권하겠다, 이거는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보고, 국제사회가 그 정도 되면은 아마 지원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어느 일정 선에서 교착됐다가 휴전이나 아니면 종전을 하는, 그러니까 휴전 이후에 종전을 하겠죠. 그런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확전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럼 뭐 벨라루스도 들어오고 폴란드도 들어오고 하는 건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3차 세계대전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폴란드에 미군 전력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미군 전력이 꽤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폴란드가 공격을 당한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자동으로 인계가 되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쉽게 패배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지금 인종 자체는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있지만 모든 정보나 아니면 장비는 서방 세계에서 다 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패배하게 이들이 과연 둘까? 두기 힘들 건데, 우크라이나가 패배한다면 핵무기가 사용됐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또 우크라이나는 패배해도 다른 전쟁이 벌어지겠죠. 사기는 아주 중요하죠. 맨날 드는 예 중에 하나가 베트남 전쟁이에요. 베트남 전쟁 당시에 남베트남군은 그 일대, 심지어 뭐 한국군을 다 통합을 하더라도 절대 강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무기의 수로만 보면. 근데 그들이 싸우고자 하는 의지와 사기가 없었죠. 아무리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사기가 없으면은 전쟁은 이길 수 없어요. 중요한 거는 군인들만 사기가 높아서는 안 됩니다. 또 국민들이 군인을 도와서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전쟁은 특수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전쟁이 개시가 됐죠. 그만큼 속전속결로 끝내버리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전쟁이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뭔가 구심점이 있어야지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특히 국민들이 지치거든요. 군인들보다 국민들이 먼저 지쳐요. 근데 국민들이 지치면 군인들은 바로 그냥 그 효과가 옵니다. 그래서 독재자가 있는 국가들은 그게 중요해요. 전쟁을 빨리 끝내서 원하는 것을 이루어야 돼요. 정적이 있으면 정적을 처단하고,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국민들의 다시 결집을 가져오는, 그게 뭐 대부분 독재자들이 원하는 건데, 그렇게 그림이 안 됐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니까 국민들이 지쳐가기 시작하면은 전쟁을 했던 주체가 바뀝니다. 러시아의 푸틴이 아니라 푸틴의 러시아가 돼버려요. 왜 전쟁을 저렇게 계속해? 그리고 그런 목소리가 더 커질 거예요. 그러면 사기는 내려갈 수밖에 없죠. 우크라이나는 반대죠. 전쟁이 금방 끝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패배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승리를 맛보고 있잖아요. 그럼 사기는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피로도로 따지면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예요. 우크라이나도 뭐 뉴스에 많이 안 나와서 그렇지 거의 전 국토가 전쟁에 휘말렸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피로도는 엄청나죠. 아니요, 그러지만 않을 거예요.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대공세를 준비하느라고 너무 시일을 오래 끌었어요. 시일을 오래 끌면 끌수록 러시아는 방어선을 더 강력하게 형성을 했겠죠. 전쟁이 사실은 아주 정교하고 정말 스릴 넘치는 장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서방 세계에게 지상 전력을
받고 있었죠. 우크라이나군의 그런 움직임에 러시아군은 뭐 했을까요? 기계화 부대를 막을 수 있는 방어선을 만들었겠죠. 그게 바로 촘촘한 지뢰밭, 그리고 용치 같은 대전차 장애물, 그리고 대전차를 사냥할 수 있는 사냥팀. 지금 우크라이나 군이 고전을 하고 있는 게 시위를 너무 끌면서 그런 지뢰지대, 철조망지대, 용치 이런 게 너무 강화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뚫고 한 번에 진격을 하기가 힘든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공세를 대대적으로 공세를 했다라고 말하기는 지금 조금 애매하긴 해요. 우리는 새로운 전쟁을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참호전은 1차 세계대전 때 끝났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때 1차 세계대전 때는 지뢰를 매설하는 방법이 사람이 그냥 가서 파서 묻어야 됐어요. 다 인력이었죠. 지금은 항공기에서도 뿌릴 수 있고, 그리고 차량에서도 넓은 지역에 지뢰밭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이 개척해야 되는 지뢰지대가 몇 미터, 몇 킬로가 아니라 수십 킬로에 달해요. 그것을 개척하려면 우크라이나군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대적인 항공 폭격으로 인해서 길을 내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포격을 통해서 그 지뢰를 다 파괴시키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크라이나군은 그런 전력이 없어요. 대대적으로 항공 폭격을 할 수 있는 항공 전력이 없고, 대대적으로 포격을 할 수 있는 포탄이 없습니다. 그런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지금 반격이 좀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종심 전투 자체가 러시아 군에서 만들었던 군 개혁 중에 최고의 개혁이었어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걸로 짭짤하게 재미를 봤고, 종심 공격이라는 건 적의 방어선 중에 일부분에 강한 공격을 줘서 균열을 내는 거예요. 그 모든 방어선에 계속 똑같은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밀도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치다 보면 그럼 그쪽에다가 부대를 집중시켜서 쭉 부대가 뚫고 들어가면서 전과를 확대하는 게 종심 전투의 백미라고 보면 됩니다. 종심 전투는 사실은 러시아군도 잘 구사하고 우크라이나군도 다 잘 구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둘의 뿌리는 같거든요. 고위 지휘관들 보면은 대부분 다 푸른제 사관학교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도 잘 알아요. 방어선이라는 개념이 적을 완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적의 피해를 만들고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병력이 없을수록 방어선은 더 중요하고, 기동방어가 원활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지금처럼 방어선이 촘촘하게 깔려 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방어는 됩니다. 러시아가 바보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동안 러시아군이 졸전을 계속했지만 그거는 공격이었고, 방어할 때는 이들이 우크라이나군도 중심 공격을 할 것이다, 기계화 부대로 공격할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데 전쟁이 여기서보다 더 커지게 됐을 때 누군가 이익이 돼야 돼요. 전쟁이라는 거는 누군가의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푸틴한테도 이득이 안 되고 우크라이나에도 전혀 이득이 안 됩니다. 지금 이들이 전쟁이 생각보다 너무 지속이 돼서 국토도 파괴됐고 경제 기반도 파괴됐거든요. 이 정도에서는 끝내가지고 이제 실리를 취할 때지, 명분 때문에 전쟁을 계속 지속하는 게 지금도 사실 조금 우리 예상보다는 길어요. 전쟁이라고 하는 게 되게 비합리적인데 그 와중에서도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합리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전쟁은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독재자가 그냥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하고 참모의 말을 잘 안 들었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푸틴 같은 권위주의식 독재자가 우리는 그 위에 지구 살고 있죠. 북한이라고 있는데,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면밀히 관찰을 하면서 푸틴이 핵 무력 독트린을 이야기를 하면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발표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푸틴이 핵 무기를 투사를 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걱정해야 되는 시기가 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다른 전쟁이 아니라 이제 우리한테 벌어지는 다른 전쟁을 생각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